엄마, 나 지켜줘. 정임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 또 같은 꿈이었어요. 식은땀으로 이불이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오늘은 딸 서진이를 잃은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 그 꿈이구나. 한숨을 내쉬며 정임은 침대 옆 서랍에서 약통을 꺼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난 3개월이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으려다 문득 서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손이 멈췄어요. 액자 속 서진은 마지막 생일 파티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1번째 생일, 그리고 마지막 생일이 되어버린 그날의 모습이었죠. 딸, 거기선 아프지 않니? 정임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정임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정임에겐 모든 날이 딸을 잃은 그날의 연속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말하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건강하던 딸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7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외동딸마저 사라진 집에는 그녀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진아, 엄마가 내 말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서진이 마지막으로 놀러 왔을 때 딸은 몸이 자주 피곤하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젊은 사람이 뭐가 걱정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을까요? 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새벽 방송의 소리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어요. 정임의 머릿속은 딸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릴 적 서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대학교 졸업식에서 받은 상장,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의 설렘, 그리고 3년 전 서진이가 강우와 결혼하던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강우 녀석도 많이 힘들겠구나. 정임은 사위 강우를 떠올렸습니다. 강우는 서진이 떠난 후에도 정임을 자주 찾아왔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들러 장모님 안부를 물었고 필요한 게 있는지 살폈죠. 딸을 잃고 시리에 빠진 장모를 위해 무척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강우의 방문이 부담스러웠어요. 딸의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간직한 사람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임은 강우의 방문이 위로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창가에 앉아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임은 문득 딸이 생전에 좋아했던 지리산 화엄사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대학생 때부터 종종 혼자 화엄사에 가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했었죠. 졸업 후에도 결혼 후에도 가끔씩 화엄사를 찾았다던 딸. 정임은 한 번도 딸과 함께 그곳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가봐야 할 텐데.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에 누구지? 정임은 당황했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을까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우입니다.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웬일인지 정임은 걱정이 되었어요. 강우야,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아, 제가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는데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지리산 화엄사에 가보실래요? 서진이도 좋아했던 곳이잖아요. 정임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엄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딸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 이상한 우연이었죠. 나도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요. 그렇다면 더 의미가 있겠네요. 서진이가 원한 게 아닐까요? 강우의 말에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이 떠난 지 100일, 아직도 그녀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리산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랑했던 그 산사 무언가 마음이 이끌렸어요. 그래. 가보자. 내가 준비할게. 네, 어머니. 제가 10시쯤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임은 창밖으로 완전히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임은 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곳에 가볼게. 거기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벚꽃이 흐드러진 4월의 지리산. 봄의 따스함이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지만 정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우와 함께 차에서 내리자 화엄사로 향하는 돌계단과 나무 그늘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 반기는 것 같은 그 느낌에 정임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서진이가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의 영혼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저 슬픔에 지친 어머니의 바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매 걸음마다 이상한 예감이 커져갔어요.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엄사의 입구에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수백 년 된 고목들 사이로 보이는 사찰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강우는 정임의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어요. 서진이가 이곳을 참 좋아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혼자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가곤 했죠. 강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정임은 딸의 삶에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사찰 경내를 거닐었습니다. 강우는 친절하게 이곳저곳을 안내했고 서진이 특히 좋아했던 장소들을 알려주었어요. 정임은 그곳에서 딸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위의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대웅전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임은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정임은 대웅전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향불 냄새와 나무 향이 섞인 공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왔어. 정임은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나이 지긋한 그 스님은 마치 정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곧장 그녀에게 걸어왔습니다. 시주님, 혹시 박정임 씨이신가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강우가 미리 연락했나 싶었지만 사위는 멀리서 전화 통화를 하느라 이쪽을 보고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스님은 미소로 답하는 대신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꼭 혼자 보셔야 합니다. 당황한 정임은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받았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정임은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주위를 살폈어요. 강우는 여전히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죠. 그리고 그 안에 적힌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정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따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현기증이 일었어요. 정임은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님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세상만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그건 강우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서진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의문이 들지 않았던 딸의 죽음에 대해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정임은 반사적으로 손에 쪽지를 움켜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우는 여느 때처럼 미소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미소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의 눈빛 속 차가움이 이제는 선명하게 느껴졌죠.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정임은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쪽지가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그 종이가 뭔가요? 누가 드린 거예요? 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긴장감을 정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스님이 주신 기도문이야. 서진이를 위한.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정임에게 이런 순간에 거짓말이 쉽게 나온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임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도 볼 수 있을까요? 서진이 위한 거라면. 정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우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요청에 담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어요.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속이 좀 안 좋네. 정임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강우가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못한 척 계속 걸었죠.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대웅전을 지나 돌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곧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 이건 그냥 직감이야. 한 번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마치 서진이 그녀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정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65세의 나이에 이렇게 달린 적은 없었지만 공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사찰을 빠져나와 주차장을 향해 달리던 그때 정임은 우연히 돌담 뒤에 숨어있던 그 스님을 다시 발견했어요. 이리로 오세요, 빨리.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정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망설임 없이 그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스님은 정임의 손을 잡아 작은 현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은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사찰 뒷길로 들어섰어요. 숨을 고르세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정임은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나요? 그리고 그 쪽지, 대체 무슨 뜻인가요? 스님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저에게 편지를 맡겼어요.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박정임 씨를 찾아달라고 했죠.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이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죠. 스님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정임에게 건넸어요. 이게 서진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맡겼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와 함께 건네받은 작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죠? 서진이가 말하길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이분이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정임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강우가 스님은 대답 대신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10분 정도 내려가면 작은 버스 정류장이 나오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마을로 갈 수 있어요. 빨리 가세요. 그리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세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서진이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정임이 막 떠나려는 찰나 멀리서 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머님! 스님은 정임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지금 곧바로 가세요. 저는 그를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후 스님이 가리킨 산길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나이든 무릎이 아팠지만 공포와 혼란이 그 통증을 덮어버렸어요. 숲길을 걸으며 정임은 서진의 편지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무엇을 알아냈던 거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정임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딸이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면 왜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강우는 정말 딸의 죽음에 관련이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딸을 어떻게, 왜 해쳤단 말인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정임은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딸의 사망 당시 처음에는 의사가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진단했지만 건강하던 31살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정임은 너무 슬픔에 잠겨 있어 그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의사들도 속은 걸까? 숨을 몰아쉬며 내려가던 정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너무 급하게 달렸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강우였습니다. 정임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스님이 말한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마지막 힘을 내어 그곳까지 달렸어요. 마침 한 대의 버스가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고 창가에 앉아 뒤를 돌아보았어요. 다행히 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정임은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낯익은 딸의 필체가 눈물을 자아냈어요. 엄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최근 회사 자료를 검토하다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강우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고객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죠.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알려진 사건도 의심스러워요. 엄마, 강우를 조심해요.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를 검찰에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를 찾아가세요. 대학 시절 내가 머물던 그 집 기억하시죠? 아주머니는 내 비상금과 중요한 것을 보관하고 계세요. 엄마, 사랑해요. 정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딸은 자신에게 일어날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이제 그 어머니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반드시. 정임은 서진이 언급한 하숙집이 어디였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했어요. 20대 초반 서진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 맞다. 전주에 있던 그 한옥 하숙집이었습니다. 정임은 버스 종점에 도착하면 바로 전주행 버스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정임의 마음에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절대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경내를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을 향해 달리던 정임은 한 대의 빈 택시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내저었습니다. 운 좋게도 택시는 그녀를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정임은 뒷좌석 문을 열고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아무 데나 멀리요. 그냥 빨리 출발해 주세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정임을 잠시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임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다행히 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자신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할머니?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진의 편지에서 언급된 대학 시절 하숙집,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전주로 가주세요. 한옥마을 쪽으로요. 전주요? 꽤 먼데. 택시 기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제가 요금 더 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택시 기사는 다시 한번 백미러로 정임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차가 본격적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정임은 손에 쥔 쪽지를 다시 펼쳐보며 그 충격적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사위 강우는 그동안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딸을 잃고 시리에 빠진 장모를 살뜰히 챙겼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상한 사위였죠. 그런데 그 완벽함이 지금은 오히려 의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계획된 연기 같은 것이었을까요? 내가 내 손으로 딸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야? 그 생각에 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딸을 잃은 고통 위에 그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함께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한 결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서진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 도망치기만 해서는 안 돼. 딸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해. 정임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서진의 USB를 연결해 보려 했지만 휴대폰으로는 열리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정임은 깜짝 놀랐어요. 화면을 보니 강우였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 대신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핸드폰을 껐습니다. 이제 강우는 그녀를 추적할 수 없을 거예요. 저기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겼어요. 3시간의 길고 조용한 여정 끝에 택시는 마침내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임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어요. 20년 가까이 오지 않았던 이곳은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걸으며 서진이 살았던 하숙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몇 번 돌아 헤맨 끝에 정임은 마침내 그 한옥 하숙집을 찾아냈습니다. 청년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오래된 한옥 앞에 서서 정임은 심호흡을 했어요. 20년 전 대학생이었던 딸을 데려다 주던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든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임이라고. 정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서진이 어머니 아니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정임은 놀랐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그녀를 기억하다니. 할머니는 정임을 안으로 이끌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이한테 연락 받았어요.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그리고 이걸 드리라고 했죠. 정임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진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니. 할머니는 낡은 책장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어 정임에게 건네주었어요. 서진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이는 여기 하숙할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요. 똑똑하고 따뜻하고.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컴퓨터 같은 거 있으세요? USB를 확인해 봐야 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방으로 정임을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서둘러 USB를 연결했고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파일은 강우의 회사 미래투자그룹의 재무 기록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회사의 회계사로 일했었죠. 그리고 그 기록들 사이에 서진이 발견한 불법 자금 흐름의 증거가 있었어요. 고객들의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는 정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강우의 서명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폴더였습니다. 그곳에는 윤미라 사건이라고 명명된 파일들이 있었어요. 윤미라, 강우의 전 아내였습니다. 서진은 미라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들을 정리해 두었고 그녀의 사망 직전 의료 기록까지 확보해 놓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라의 혈액에서 발견된 특이 물질에 관한 메모였습니다. 서진은 그것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표시해 두었어요.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강우는 첫 번째 아내인 미라를 독살했고 같은 방법으로 서진도, 그리고 이제 자신까지. 마지막 폴더에는 비상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한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 검사 특수 경제범죄 수사팀. 정임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노트북에서 이메일을 열고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하여 김도연 검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짧게 상황을 설명한 메시지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정임은 할머니가 건네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함께 서진이 남긴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 예감이 맞았다는 뜻이겠죠. 엄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래 번호는 제가 믿을 수 있는 형사의 직통 번호예요. 그리고 엄마, 절대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강우는 엄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편지 아래에는 이준호 형사 서울중앙경찰서 강력팀이라는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할머니의 전화를 빌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준호 형사님이세요? 저는 고 서진의 어머니 박정임입니다. 딸이 남긴 메시지에 형사님께 연락하라고. 전화 너머의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정임 씨요.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당장 보호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형사는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임은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정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진이는 한 달 전쯤 여기 왔었어요. 많이 불안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죠. 그 아이는 항상 정의롭고 용감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서진이는 항상 그랬어.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아이였지. 30분 후 이준호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정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진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희에게 연락해 왔었습니다. 남편의 불법 금융 활동에 관한 제보였죠. 저희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심장마비로 보였지만 서진 씨의 이전 제보 때문에 저희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죠. 지금까지는요. 형사는 노트북 화면의 파일들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필요로 하던 증거입니다. 강우 씨는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김도영 검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강우 씨는 오늘 밤 안에 체포될 겁니다. 형사의 얼굴에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서진 씨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임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던 하루.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시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무너진 세상이 새롭게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마당이 보이는 거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서진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강우는 특수경제범죄수사팀과 강력팀의 합동수사로 체포되었어요. 그가 서진에게 장기간에 걸쳐 미량의 독극물을 투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첫 번째 아내 미라의 죽음도 재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연쇄살인마 재벌 3세라는 헤드라인이 떠올랐죠. 검찰은 정임에게 강우의 범행 동기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서진과 결혼하기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전 아내 미라가 이를 의심하자 그녀를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역시 회계사로서 불법 자금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강우는 같은 방법으로 서진을 제거했던 거였어요. 더욱 끔찍한 것은 정임 역시 그의 다음 목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진의 유산이 상당했고 그 재산을 노렸던 것이죠. 딸아, 내가 날 구했구나. 정임은 창가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진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던 거예요. 심지어 화엄사의 스님에게까지. 서진의 마지막 말이 엄마 나 지켜줘였다는 것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 속 서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 행복해 보이는 웃음 뒤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몰라줘서. 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이준호 형사와 함께 서진의 대학 시절 친구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임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는 정임을 꼭 안아주었어요. 서진이가 어머니를 정말 걱정했어요. 제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꼭 돌봐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정임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들어와서 얘기하자.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이준호 형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우의 해외 계좌들을 모두 추적해냈고 그가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종이 한 장을 정임에게 건넸어요. 이건 서진 씨가 남긴 비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죽기 2달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서진의 모든 재산은 진실과 정의 재단이라는 새로운 비영리 단체에 기부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 박정임을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죠. 진실과 정의 재단. 정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어요. 서진 씨는 위험에 처한 내부 고발자들을 돕고 경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머니께서 이어가길 원했던 거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이는 항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대학 때도 사회약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불의에 맞서 싸웠죠. 그 아이는 언제나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임은 딸의 유언장을 가슴에 품으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은 떠났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남아 있었어요. 딸의 꿈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서진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정임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이가 원했던 대로 재단을 설립하겠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눈물이 마른 정임의 눈에는 이제 강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65세, 남편과 딸을 모두 잃은 나이든 여성이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서진 진실과 정의 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임은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재단의 미션을 설명했어요. 우리 재단은 경제 범죄의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딸 서진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고요한 은퇴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바쁘고 의미 있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그녀는 서진처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어요. 1년 후 강우는 2건의 살인과 대규모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임은 법정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닌 진실이 밝혀졌다는 평온함을 느끼며 그날 밤 정임은 서진의 사진 앞에 작은 꽃병에 꽂은 들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해냈어. 너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용기 덕분에 보호받고 있단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정임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다시 들여다보자. 단 한 줄의 진실이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어. 그 결심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그 진실은 정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정임은 이제 알았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꿈속의 말, 엄마, 나 지켜줘. 그건 단지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를 지키려는 딸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동시에 어머니에게 전하는 마지막 부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을 이어가 달라는. 정임은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아, 걱정 마. 엄마가 내 의지를 이어갈게. 그리고 내가 꿈꿨던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게. 그러니 이제 편히 쉬렴, 내 딸.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